아직 언론에 언론에 기자회견 하기는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받은 따끈한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은 선관위를 해킹하려고 시도했던 것들을 통계를 받아봤는데 그 숫자가 너무 커서 너무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2025년도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가 이제 실제 해킹에는 선관위 설명은 이겁니다. 실제 해킹은 성공을 못했다는 건데 해킹 시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2025년도에만 4만 7천 번을 해킹 시도를 한 겁니다. 근데 보면은 국내에서 해킹 시도를 한 것도 있지만 미국, 중국, 인도, 독일, 영국, 북한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여기 접속지는 우리가 접속지를 우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접속지를 우회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꼭 미국을 접속지로 했다고 해서 미국에서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이 자기들을 감추기 위해서 위장하기 위해서 미국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해킹을 시도하는 나라들이 몇 개 없잖아요. 이게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하거든요. 아니 개인 범죄가 아니라 국가가 해킹을 주도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을 조심해야 되는 건데 북한은 본격적인 외화벌이 수단으로 해킹을 훈련을 시켜서 그냥 가상화폐 같은 걸 탈취하기는 시도를 계속해요. 실제로 또 탈취하는데 성공하기도 해요. 보안이 약한 데는. 그러니까 북한이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회해서 접속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중국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우회이긴 하지만은 4,414건이나 지금 해킹 시도를 2025년도에 한 거고요. 올해는 더 심각해요. 이거 올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IP 주소가 보면은 올해는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6월 30일이면 이번에 지방선거 있기 전까지 거의 그 무렵까지 선관위에 대한 해킹 시도가 10만 3천 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배 넘게 더 늘은 거예요. 왜냐면은 2025년도는 1년 내내 4만 7천 번의 해킹 시도가 있었고 2026년도에는 10만 회의 해킹 시도가 있었는데 보면 베트남, 터키, 인도 이런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우리 IP를 우회할 때 쓰는 나라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중국 통계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2683번의 해킹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만 이 시도가 있었다는 건데 이게 여러분 뭐랑 연결되냐면요. 선관위는 장담을 하지만 이게 해킹 시도를 끊임없이 조직적으로 선관위를 해킹을 시도하는 세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뭐 재미로 하겠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개인정보를 빼내서 뭔가 팔아먹는 문제도 있을 거고 선거와 관련돼서 해킹 시도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막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 이 정도로 시도가 있다는 거는 전자투표는 저는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만약에 전자투표가 실시되면은 정말로 해킹을 더 조직적으로 막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대비가 철저하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비할 수 있느냐? 다음 총선까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자투표제 요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저 자료는 적절히 국정조사 과정에서 좀 공개를 하든지 해서 좀 선관위를 압박할 생각인데 저렇게 많은 해킹 시도가 있다는 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자투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해킹하면은 해킹한 사람한테 우리 참정권이 다 뺏기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고요, 그거를. 네. 구루님이 하루에 500번 이상의 해킹 시도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계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루에 500번씩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접속한 의도도 잠깐만 한 번만 더 띄워봐 주세요. 접속한 의도도 보면은 이게 정보 유출을 시도하고 시스템 권한을 획득하려는 걸 시도하고 정보 수집을 시도하고 비인가로 접근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방법 자체도 굉장히 전문적인 거예요. 시스템 권한을 획득하려고 한다는 건 뭐겠어요? 어떠한 서버의 내용도 자기가 시스템의 정상적인 그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획득해서 그 자격이 획득된다면은 만에 하나지만 획득되기만 하면 어떤 데이터도 다 바꿀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현재 보관돼 있는 개인정보 플러스 선거 관련된 정보들도 수집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선관위가 자기들은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거 절대 국민들한테 공개 안 하고, 제가 그래서 여기 더 추적해 봤냐, 우회에서 접속했는데 실제 뭐 북한이 했는지 중국이 했는지 더 따져봤냐라고 물어봤더니 선관위에서는 이게 우회했기 때문에 누가 실질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대요. 그리고 그거는 뭔가 더 조사를 더 많이 해봐야 되는 영역이어서 제대로 조사를 안 했다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하고, 이거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국정원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첩사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방첩사 폐지하고 국정원은 지금 엄청 그 대공 기능이 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정말 걔네들은 목숨 걸고 해킹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과연 우리가 자유롭느냐, 이거 진짜 걱정돼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안 뚫렸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거는 하루에 500번씩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한번 뚫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이거를 시도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원점을 다 추적하듯이 해서 제대로 대공 기능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북한에 이런 걸 막, 북한에서 해킹하는 증거를 어느 정도 잡아서 국제사회와 공조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좀 까고 공격하고 북한에 사과도 받아내고, 그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국가 아닙니까? 어디서 해킹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게 선관위 현재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국정원 그러니까 방첩사를 해체한 것도 엄청 큽니다, 여러분. 군의 멀쩡한 눈을 없앤 거예요. 방첩사가 하는 게 뭔데요? 정보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고 북한의 간첩 활동을 방어하면서 우리도 북한 정보도 수집해서 분석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눈 가리고 시합을 뭐 예를 들어서 격투기 시합을 하는데 한쪽 선수는 눈을 가리고 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만만하게 보고 눈 가린 상대 우리 이길 수 있겠는데라고 해서 더 싸움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김정은 같은 독재자가 우리나라 국방력을 지금 비웃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사를 볼게요. 이것도 오늘 좀 사람들이 웃겼는데, 조국이 국회에 못 들어오니까 자꾸 이제 이재명하고 각을 세워서 본인이 좀 약간 대선 후보처럼 보이려는 전략을 펼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지금 민주당 경단대에 썩 그렇게 좋은 구도가 아닌데, 자꾸 자기 존재감을, 왜 조국이 약간 눈치 없잖아요. 지금은 정청래 입장에서도 조국 좀 가만히 있어주지 할 것 같은데 눈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또 뉴스에서 멀어질까봐, 하여튼 약간 관종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용범을 갑자기 질타를 한 거예요. 아니, 부동산 정책부터 내가 깔 때 좀 같이 까지 그랬어요. 이때까지는 자기 사면 받고 뭐 이럴 때까지는 조용히 있다가, 그죠? 그리고 뭐 민주당이랑 합당이라도 되면은 본인이 한 자리 합당하면서 좀 될까 싶어가지고 이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이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본인이 민주당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의 본인의 존재감? 그러니까 김용범 2억 원 물러나라. 웃긴 댓글을 봤는데 2억 원이 금융위원장이잖아요. 그때 주가 폭락했을 때 내가 제일 본 저의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 야, 2억 원 이름을 1억 원으로 바꿔라. 주식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2억 원이 아니라 이제 1억 원이다라고 한 댓글을 봤는데, 와, 진짜 찰지게 패시더라고요. 근데 김용범 2억 원이 그 레버리지 ETF를 하는 바람에 지금 특히 이 청년층에서 엄청나게 많은 손실이 있었어요. 35세 이하에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청년들이 주거 사다리도 다 차버리고 계속 청년들 관련해서 빚만 늘리는 정책을 쓰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주식시장으로 돈을 몰아넣듯이 하니까 다시 ETF
그 레버리지 상품까지 하게 된 건데 이게 이재명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잘못 펼치다 보니까 주가 폭락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조국이 20대 지지율이 0%잖아요. 0%더라고 지지율이.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대명사이자 입시비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20대 지지율이 거의 0%인데 본인이 또 한번 존재감 플러스 젊은 층에 한번 인기를 좀 끌어보려고 저걸 때렸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조국이 ETF 하다가 물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고서 갑자기 뜬금없잖아요. 언제부터 본인이 저 청년들 생각했다고. 그죠? 입시 비리에 대해서도 본인이 잘못을 시인 안 하고 끝까지 자기 잘못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계속 미룬 거잖아요. 이제 사면 받으니까 이제 노빠꾸죠. 노빠꾸로 이제 이재명 까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의 역시 조국은 늘 제가 뉴스거리가 없다 싶으면 늘 뭘 하나씩 줘요. 그 배인규 씨 자살 문제를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저는 제가 모르는 분이긴 한데 자유우파에서 굉장히 열심히 목소리를 내던 분인데 제가 댓글에 보이네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팠거든요. 정말 정말 상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댓글 보다 보니까 그 명복을 비시는 분들이 많네요. 이게 좀 너무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쳐지고 있는 이 상황도 여러 가지로 좀 더 힘든 거를 좀 가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귀하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유명을 달리하시니까 이거를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게요. 이 보안수사권 폐지하자마자 제가 오늘 이거를 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찰이 스타벅스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저도 검찰에서 거의 그래도 20년 가까이 일을 했거든요. 변호사로도 몇 년 하고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거죠. 근데 모욕죄로 압수수색을 하는 거를 제 기억에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정도로 이례적인 거예요. 모욕죄가 기본적으로 모욕을 해서는 안 되겠죠. 모욕죄가 결국은 대체적으로 형량이 낮아요. 형량이 낮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모욕죄를 가볍게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기본 형량이 굉장히 낮아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막 욕설을 하거나 막 정말 심한 욕설을 한 경우에도 벌금 100만 원 정도? 보통 선고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압수수색이 없느냐?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혹은 벌금 몇백만 원을 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뭔가 컴퓨터를 다 뒤져서 증거 자료를 찾는다. 이게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신호위반을 했는데 신호위반한 사실을 부인해. 예시입니다. 근데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람은 안 다쳤는데 신호위반 교통사고 나서 가볍게 다쳐도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근데 주거지를 와서 내 일기장부터 내 컴퓨터까지 다 뒤져. 그건 너무 심한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사건이면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 나서 경추염자 2주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압수수색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거지 압수수색은 오버하잖아요. 그냥 신호체계나 근처에 CCTV 같은 거는 확보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것도 개인 사생활을 위한 게 아니라 딱 그 신호체계에서의 교통사고 장면만 보기 위해서 따는 거지 개인의 사생활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은 스타벅스 관계자의 모욕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형량이 저는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기준상 벌금형일 것 같아요. 다른 사건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명예훼손하고 또 다르거든요. 모욕죄는 명예훼손보다는 더 형량이 훨씬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모욕죄 형량이 가볍다 보니까 기본적인 양형 기준이 낮게 설정돼 있고 그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굉장히 그거는 그 스타벅스 회사를 전체를 압수할 정도의 과연 그 정도의 일이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모욕죄로 압수한 거를 제가 못 봤다니까요. 변호사로서도 정말 못 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과도한 압수수색이라는 거죠. 과도한 압수수색. 근데 이게 왜 불편하냐? 원래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경찰하고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 관련돼서 언급을 하면 안 돼요. 하는 순간 수사 가이드 논란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예전에는 모든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조심을 해왔어요. 그렇잖아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밑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해서 과잉 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의 답을 정해놓고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 스타벅스 나빠 이렇게 해서 좌표를 찍으면 설사 이게 의도되지 않은 실제 모욕이 아니더라도 모욕이 아니라는 결론을 용기 내서 낼 수 있겠어요? 그랬다가는 다음 인사에 날아갈 텐데 좌천 나갈 텐데.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권력을 가진 쪽, 그러니까 정보를 맡은 대통령직위에 있거나 총리직위에 있거나 법무부 장관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게 대원칙이에요. 이게 헌법체계에 엄청 부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스타벅스 그렇게 해서 됩니까? 이렇게 특정 기업이나 특정 개인을 찍어서 이쪽을 처벌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국가가 바로 북한하고 중국입니다. 그렇게 해요. 거기는 시범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걔네들은 왜 공개 처형을 하느냐? 공포 정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른 기업들도 너 다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 보고 저 광주에 투자하라고 했는데 투자 안 해? 그래? 그러면은 삼성전자에서 무슨 사고 하나 나면 삼성전자 이건 진짜 너무 심하게 잘못했는데 한마디 하면은 경찰이 또 삼성전자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호남 이전이 저는 탄핵 사유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본인은 유인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아니 사람이 총 들고 칼 들고 웃으면서 요구하면은 그게 협박이지 권유가 되는 겁니까? 내가 막 예를 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막 이쪽에 칼 같은 거 숨기고 있어. 불룩하게 해가지고 칼 끝을 약간 보여줘. 그러면서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유 저 돈 있으면 한 3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300만 원 좀 주시오. 하면은 그게 협박입니까? 권유입니까? 협박이에요. 근데 스타벅스도 마찬가지 이슈가 있는 거. 그래서 저희가 불편한 거예요. 국민들이 어디서 커피 마시고 제가 또 이 와중에 스타벅스 커피를 한번 먹어주면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보여드려야죠. 이거 저도 선물 받은 거 저번에 한번 자랑했는데 이거 진짜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불편하냐? 내가 어디 가서 커피 먹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너는 우리가 권력을 위임해줬기 때문에 그냥 우리 세금 쓰면서 그 직위에 있는 거지. 그거를 내가 스타벅스를 가든 투썸플레이스를 가든 어디 가서 커피를 먹든 뭔 상관이에요 도대체? 왜 스타벅스 가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무죄 추정 원칙이라고 해서 본인 5개 재판은 진짜 더러운 방법으로 질질 끌었잖아요. 그러면 스타벅스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모욕죄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5.18 유가족분들에 대해서 모욕할 의도를 가지고 기획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입증됐나요?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나왔어요? 무죄 추정인 겁니다. 근데 그 무죄 추정을 받는 와중에 그냥 자표를 찍어놓고 너 유죄야. 재판도 이재명이 하는 거예요? 수사도 이재명이 하고 재판도 이재명이 하고 네? 다 그냥 건건이 이재명이 하고 대출도 다 틀어막고 있다가 막
지금 원칙이 없으니까 대출하다가 막 대출을 너무 틀어막으니까 지금 재건축했던 아파트에 잔금 대출이 막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거기서 민원 제기를 하니까 거기만 또 대출을 해주래. 본인이 왕입니까?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전체 시스템의 한 축인 거지 본인이 왕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있는 영역에서만 일을 해야지 그게 법치주의인 거죠. 재판도 이재명이 하는 거 맞아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5.18 유공자 명단도 못 가면서 무조건 스타벅스는 이미 모욕죄로 유죄 예단해 가지고 유죄로 확정된 겁니까? 그냥 이재명이 한마디 하면은 압색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욕죄인데도? 그렇게 따지면은 모욕죄 정도로 압색했으면은요 이재명을 압색 한 2천만 원 당했어야 돼요, 진짜로.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주거지 압색 한번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거 제대로 수사하는 거 맞냐? 북한에 800만 불 갖다 주고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느냐? 라는 지적까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이게 반응이 좋네요. 이게 네. 이게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법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모욕죄로 압수해가는 거는 과잉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자유민주주의. 내가 내 돈 내산으로 어떤 커피를 먹든 뭔 상관이야. 이런 것들이 다 헌법 정신이 녹아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직업은 다르고 하는 일은 다르셔도 이게 우리가 자유우파는 헌법 가치가 지금 몸에 체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거 이상한데 불편한데라고 하면은 뭔가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인 거예요. 대통령의 수사 관여 이런 것들이 다 이 이슈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로 헌법 강의 진짜 제대로 하려 그러면 몇 시간도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헌법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히 스타벅스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스템에 있어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에 약간 이 상징처럼 여기에 많은 이슈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올공에 계셨던 분들 중에 저는 이제 곧 석방되실 것이라고 믿지만 모욕죄로 올공에 계신 분들 막 구속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경찰은 제가 어제 공개했지만 경찰은 자기가 경찰이라는 사람이 범죄자한테 수배 정보를 빼돌려서 막 돈 받고 팔았는데도 구속이 안 돼. 혹시 그거 수배 정보 제 공소장 한번 띄워봐 줄 수 있나요? 이거 좀 잠깐 먼저 얘기해 놓고 갈게요. 이거거든요. 제가 너무 열받아서 어제 공소장을 입수한 거를 제가 공개를 했는데 범죄자는 2명이에요. 경찰 2명인데 피고인 가는 경감이거든요. 경감인데 되게 웃긴 게 원래 탐정사무소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경찰이 된 거예요. 근데 같이 일하던 탐정사무소 사람들 아직 탐정사무소에서 계속 일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범죄자 수배 정보를 판 겁니다. 그리고 피고인 라라고 해서 밑에 부분 있잖아요. 이 사람 한술 더 떠가지고 경사인데 이게 진짜 욕 나오더라고요. 자기 마누라 명의로 와이프 명의로 탐정사무소를 버젓이 설립했어. 투잡이에요, 투잡. 경찰관이 뒤로는 탐정사무소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100% 구속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야말로 압색하고 난리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단순 지인한테 정보 유출한 것처럼 사건을 경찰이 말아먹었다가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혐의가 밝혀진 건데 다음 거 보시면은 버젓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들 완전 우리 국민들 피 빨아먹는 범죄자잖아요. 피 빨아먹는 범죄자가 자기가 안 잡히려고 나 언제까지 수배야? 나 언제까지 피해 다녀야 돼? 이거를 물어보니까 그 정보를 따서 준 거예요. 야, 너 안심해도 돼. 이제 너 곧 수배 풀렸으니까 그냥 돌아다녀도 돼. 범죄자가 이거는 시효나 도가 됐죠. 시효가 도가 되지 않은 끔찍한 범죄자도 이 사람한테는 살인범이든 도박 사이트 범죄든 얼마나 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끼친 범죄자이든지 간에 이 사람은 자기한테는 100만 원짜리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걸로 예를 들어서 한 1억 받아서 팔자 고쳤으면 내 말도 안 해. 많이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100만 원에 팔아먹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은 놔두면서 스타벅스는 모욕죄로 압수수색하고, 예? 경찰관한테 욕하면 바로 구속하고. 이거는 더 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너무 끔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자기 와이프 명의로 삼성사무소 차린 사람은 아예 무슨 음식점의 메뉴판처럼 금액을 정해놨어. 8만 원에서 10만 원. 그래서 차적 조회를 하면은 뭐 10만 원. 주소지를 조회하면 8만 원. 그게 말이 됩니까? 8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뭐랑 연결되냐면요. 스토킹을 범죄하는 범죄자들이 너무 무서운 사람들 많잖아요. 여성분들 아마 스토킹 한번 당하신 분들은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스토킹 범죄자도 10만 원, 20만 원 내면은 피해자의 이사간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김현희 님이 어이없다 그랬는데 이건 진짜 어이없고 황당하고 미쳐 돌아간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와 쌍욕 나오네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쌍욕 다셔도 됩니다. 저만 못해서 그런데 저도 그냥 진짜 너무 심할 정도로 주소를 몇십만 원에 주소를 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단순 주소를 왜 남의 주소를 알려고 하겠어요? 아니 범죄를 계획하는 게 아니면 남의 주소를 알아서 뭐 하나요? 뭐 명절에 선물 보내려고 주소 알아내는 거예요? 내가 명절에 선물 보내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좋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주소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제가 다 가르쳐 주지. 그 사람 모르게 남의 주소를 알아내려고 한다는 거는 뭔가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스토킹을 하든지 거기 숨어서 강도를 하든지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든지 할 목적으로 남의 주소를 알아내는데 그 값이 30만 원이라는 거. 국민의 생명값을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게 근데 이게 불구속이야. 네? 쳐 죽여도 모자란다 그러는데 저는 진짜 이거 너무 하나요.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거고요. 이거 정말 범죄자한테 이거 팔아 넘긴다는 거는 우리 생명을 10만 원, 30만 원에 팔아요? 30만 원도 아니 8만 원에 10만 원이다. 8만 원에 10만 원. 와, 무슨 레인데이 님이 범죄자들 천국이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범죄자 도와주지 못해서 환장하죠? 아니 이재명 공소기각 한번 받아보겠다고 공소기각 사유도 막 늘려놨잖아요. 공소기각이라는 거는 재판을 해보기도 전에 이 재판은 무효니까 더 이상 재판할 필요 없어 라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손발이 안 맞는 게 서영교는 이재명 봐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주진우가 야 이재명 봐주려고 공소기각 그거 이상한 규정 끼워 넣었지? 라고 했으니까 주진우도 고발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들끼리 손발이 안 맞는데 김용민은 또 나와가지고 공소기각 그 규정은 이재명 재판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 약간 개딸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이재명한테도 공소기각 규정의 혜택은 이재명도 받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규정이 피해자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범죄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더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도 범죄자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왜 범죄자 빠져나갈 구멍을 더 줄이지는 못하면 왜 더 늘려요?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법안이에요. 지금 이렇게 깔 게 너무 많으니까 1시간이 벌써 훌쩍 가까이 가고 있네. 오늘 할 것도 많은데 지금 이게 제가 학원 선생님 했으면은 왜 그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너무 열정적으로 막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맨날 1단원만 열심히 해. 2단원, 3단원 더 있는데 오늘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4,500분이나 같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고 이재명이 정성호 장관한테 잘 버티시라라는 표현을 했어요. 사의표명하는데 잘 버티시라. 이게 뭐죠? 뭘 위해서 나 재판 취소될 때까지 버텨줘. 뭐 그런 겁니까?
야, 나가더라도 나 좀 봐주고 나가라. 이런 거예요. 일국의 장관이 자기 직을 던질 때는 그만큼 국민들 앞에 고개를 못 드는 겁니다. 차마 국민들 앞에서 고개를 들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니까 사의 표명을 한 거는데 왜 버텨야 되나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버티라는 겁니까? 국민을 위해서 버티라는 겁니까? 본인을 위해서 버티라는 겁니까? 그리고 서영교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변호사비가 지금 보안사건 폐지 문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변호사비가 많이 든다고 하니까 국선 변호인도 있다. 본인은 자기 지인 사건 재판에 관여하려고 막 법원 관계자들 불러 제끼면서 그걸로 크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너 이제 범죄 피해 당하면은 당할 거 당하고 돈 없으면은 그냥 국선 변호인 해서 한번 해봐. 네 몸은 네가 지켜야 돼 이런 거거든요. 국선 변호인도 당연히 열심히 하시는데 이분들은 말 그대로 국가가 비용을 대다 보니까 비용도 너무나 적고 사건은 너무나 많아요. 국선 변호 하는 사건이 한두 건입니까? 네.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국선 변호 하시는 분들이 나 이거 얼마 받고 하는데 무슨 영화에선가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거를 그랬다. 이거 영화 아마 보신 분들 있을 텐데 네. 얼마 안 받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범죄 피해 입은 사람은 평생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얼마나 국선 변호사가 얼마나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책이랍시고 내놓는다는 얘기가 그만큼 대책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댓글을 조금 보면서 할게요. 오늘 좀 흥분하다 보면은 또 오늘 댓글을 많이 못 읽었는데 네, WJ님이 모두들 스타벅스 갑시다라고 하셨는데 네, 스타벅스를 가든 안 가든 우리 마음입니다. 누가 가라 말아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김미정님도 서영교 너나 국선 변호인 쓰라고 했는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폭주하면은 나중에 분명히 형사 리스크를 받게 되고 본인들도 재판받는 사람들이 막 나올 겁니다. 본인들 재판받을 때 국선 변호인 쓰세요. 네, 김미정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재판받으라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네. 아, 학생들 중징계한 문제도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데 학생들 중징계도 너무 과하지 않나요? 그만큼 뭐 막 할 만큼 하지 않았어요? 네, 그 정도 했으면은 학생들 중징계는 너무 과도하잖아요. 학생들인데. 본인 자식들은 국회 인턴으로 채용해가지고 남들하고 다른 기회를 부여하고 스펙 관리 다 해주면서 어떻게 남의 자기 자식만 귀하고 남의 자식은 그러니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요번에 부동산 세금 문제만 좀 마지막으로 약간 다루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 부동산 관련해서 요번에 이제 세제를 엄청나게 강화하는데 뭐 내용은 워낙 기니까 아마 다 좀 아실 거예요. 일단 핵심은 그거예요. 보유세랑 개발 세금을 다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을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썼던 방식 그대로고 이재명이 사기 대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대선 때는 부동산 세금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세금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해법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봐요. 문재인 때랑 어쩜 그렇게 똑같이 가는지 문재인 때도 대출 규제했다가 안 되니까 실거주하라고 규제 만들었다가 또 안 되고 집값 오르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가지고 예, 그렇게 운영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보유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집값이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본인 집 자체를 근저당 초식을 써가지고 편법으로 팔았잖아요. 본인은 편법으로 팔아놓고 국민들은 본인 팔자마자 보유세 엄청나게 강화해가지고 본인이 뭐 본인 팔았다고 국민들은 죽어나라 이겁니까? 이게 너무 이율배반적인 것이 또 추경을 통해 가지고 또 무슨 지원금을 뿌린대요. 근데 지원금을 자꾸 뿌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환율 물가가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돈 가치가 돈이 풀리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그 돈이 뭔가 우리가 세금을 거둔 것 중에 배분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빚을 내서 돈을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돈을 뿌려야 되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돼. 그리고 요즘 교통단속 이런 거 엄청 많이 해요. 그냥 돈을 그냥 갈고리로 긁듯이 이재명 뽑으신 분들 요새 진짜 먹고 살만 하세요? 나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어. 정말로 좀 살기 좋으세요? 좀 약간 싸한 느낌 안 드세요? 본인 왠지 왜 이번 달은 왜 이렇게 카드값이 빡빡하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물가 오른 거 안 느껴져요? 왜 이렇게 지난 총선 때 대파 들고 막 돌아다녔던 이재명 찍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요새 마트 갔을 때 지갑이 금방 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네, 빚폭탄을 누가 받게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청년들이 다 갚아야 되는 돈이고 본인들도 좌파 또 들어왔어요. 예, 좌파분들 여기 지금 난 좌파분들이 더 힘드실 것 같아 보면. 네. 그러니까 더 살기 힘들어진 거예요. 내가 왜 힘들지? 왜 힘든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통장에 50만 원이 꼽혔는데 다음에 집값이랑 이런 거는 막 몇 억이 올라. 월세는 50만 원 꼽히면 뭐합니까? 월세가 50만 원, 100만 원 오르는데 매달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빈센지원금은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고 뭐 30만 원, 50만 원 그게 공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데 그게 어떻게 공돈이에요? 우리 돈이지. 쇼하는 거지, 쇼. 네. 나라 운영을 잘해서 세금이 정말로 자동으로 많이 거쳐서 그거에서 복지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갈고리로 돈을 긁어내서 김용범이 부동산 정책하면서 2억 원이란 뭐 다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네. 이 종부세 가중 구간을 하면서 계속 표계산을 하는 거예요. 표계산을. 경제적인 관점이 안 보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한테 돈을 왕창 뜯어내면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박수 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돈이 뜯긴 사람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부에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것이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금이 나가는 만큼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서 은퇴하신 분들 있잖아요. 보유세 올려서 보유세 내잖아요. 그분들은 그만큼 또 아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식당 가서 외식할 거 3번 할 거 1번 하고 2번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이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게 내수가 안 좋은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드니까 그 30만 원, 50만 원에도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함정인 거예요. 네. 우리가 어디 바다에서 표류할 때 목마르다고 소금 바닷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네. 지금 세금 때문에 난립니다. 세금을 발상 자체가 이상해요. 아니 근로자는 10억 벌면은 뭐 5억을 세금을 내는데 왜 집으로 몇십억 벌면 왜 세금을 안 내느냐 하는데 이 말의 함정이 뭐냐면은 근로자도 세금을 낮춰줘야 맞는 거죠. 왜 자꾸 근로자들도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근로자의 세금을 낮춰주고 그 낮춘 세금으로 인해서 이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면서 그걸로 돈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세금을 낮춰주고 경기를 부양시키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근로자한테도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겨. 거기다가 세금을 매깁니까?
무슨 저기 건강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준조세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막 다 내는 돈을 따져보면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지.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는 거고. 그리고 보유세 내면은 본인이 이 집에 안 살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에 전가가 되는 거죠. 그거를 그냥 앉아서 손해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셨는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데요. 말로 들으면 그럴듯하잖아요. 네,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부자한테 돈을 더 뜯어내면은 우리가 고루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부자 1%한테 더 많은 세금을 빼내면은 우리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하는데 이게 그런다고 해서 99%한테 돌아가는 돈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돈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너무 상식이잖아요. 이거는 무슨 경제학개론 정도 공부한 사람들도 경제학개론 안 했어도 그냥 알 것 같아요. 이 정도 상식은 누구나. 그런데 오래 살았던 분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보유세를 올리면은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가거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으로. 그러면 우리 거주 이전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은 25억 벌어서 얼마 세금 냈는데요, 이재명은? 이재명 얼마 세금 냈어요? 본인이 왜 무이자로 생전 얼굴도 못 본 사람이라면서 무이자로 17억씩 빌려줍니까? 그게 그 사람 챙겨준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재건축 이익을 최대한 땡겨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7월 말까지 팔았어야 재건축 이익을 다 땡겨받을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 팔게 되면은 물딱지가 되면서 25억 받을 수 있는 29억 받을 수 있는 집이 사실상 15억, 16억밖에 못 받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10몇 억이라도 더 땡겨보려고 무리해서 판 거잖아요. 그것도 국민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편법을 동원해서. 본인은 25억 벌어가지고 1.6억인가 세금 낸 것으로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본인이 집 팔았다고 국민 세금으로 하는 청와대에서 자기들은 살면서 1.6 보유세는 최대한 매기겠다? 그게 보유세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향력이 이렇게 되면은 더 집값은 더 오릅니다. 세금으로 절대 못 잡아요. 제가 그 중국인 부동산 매수 현황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이거 보시면 진짜 열받으실 건데요. 이게 올해 좀 지난 기사입니다. 지금은 더 심할 거예요.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기사인데 토지 허가제도 못 막은 수요라고 하면서 외국인의 서울 매수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 상당수는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기사 보시면은 중국인들이 전세금을 떼먹고 안 돌려주거나 중국인들이야말로 대출 규제를 안 받으니까 100%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 쇼핑을 하고 이게 환율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이 얼마나 만만하겠어요. 그리고 이재명이 하는 거 보면은 부동산 값이 오르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이게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월급만 올리고 진짜 돈 욕심을 이렇게 부려도 되는 건가요? 네. 제가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을 좀 넘겨서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댓글을 좀 더 볼게요. 진짜 오늘은 좀 짜증난다는 부분도 있는데 중국인 대출 규제도 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중국인 대출 규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국에서 대출 다 받아가지고 그냥 국내 부동산 담보로 맡기고 100% 대출 받으면 중국 은행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 대출 규제를 풀어줘서 뭔가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실제 수요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너무 누가 보더라도 투기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은 국민의 투기꾼 취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 때 뭐라고 그랬어요? 똑똑한 한 채 가지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똘똘한 한 채 가지라고 다 권장했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래놓고 똑같은 민주당 정부고 그때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거의 다 대부분 절반 이상이 지금 국회의원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서영교도 문재인 때부터 국회의원 한 거고 한병도도 다
뭐 다 마찬가지 정청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다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똘똘한 한 채 운운하면서 국민들 막 몰아붙여가지고 집 다 팔게 하고 그때 집 판 사람들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이렇게 집값을 올려놓을 줄 알았으면 집 안 팔았겠죠. 그래서 그 정책 때문에 정부를 신뢰한 사람들을 보호해줘야지. 똘똘한 한 채를 이제 했어? 그러면은 집에 그 집에 살고 있는데 그럼 이사 가란 얘기예요? 갑자기 보유세를 그냥 갑자기 몇백씩 올리면은 월. 그러면 내 집에 내가 월세를 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집을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집에 살면서도 월세처럼 다 내라는 거를 미리 알았으면은 내가 집을 안 사고 어디 다른 데 투자해서 거기서 투자 수익을 받아서 월세를 내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은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을 줘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다 똘똘한 한 차라고 막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집값 다 올려놓고 문재인 얘기 믿고 집 한 사람들 다 바보 된 거 아니에요?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지금은 또 이상한 정책 똑같은 거 또 하면서 이제는 또 뭔가 공산주의식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다주택을 갖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는 자기들이 집값을 누가 올려달라고 누가 국민들이 사정을 했습니까? 지들이 집값을 올려놓고 이걸 합산하겠대요. 합산해서 내가 수요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부부나 가족 사이에 떨어져 사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수요는 있는데 집을 1가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상되는 세금만 내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는 합산해가지고 갑자기 이제부터는 아주 월 몇백만 원씩 더 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네, 정말 오늘 자파분들 좀 들어와 계시면은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좀 이 같이 정권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저희 세대가 좀 좌파가 많잖아요. 근데 실제 좀 이건 아니다고 하는 사람들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털려 보니까 좀 느끼는 거예요. 이거 왜, 와, 잘한다고 박수 쳤는데 갑자기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몇백씩 더 나가야 돼, 월에. 그러면은 현타 올 거 아니에요. 예. 존님이 댓글로 중국인 비자도 강화하고 투표권도 박탈하자라고 했는데 너무 공감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공무원 기용 금지. 원래 우리 규정이요. 안보 관련된 공무원은 외국인을 기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너무 한정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외국인들한테 우리 공무를 맡기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국익은, 우리 국민의 이익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 국민이고 귀환은 했는데 중국어에 더 능숙하고 언어도 그렇지만 본인 머릿속으로는 자기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은 귀화하신 분도 문제지만 귀화하신 분은 뭐 귀화했다고 치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거주하는 중국인 같은 경우에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혜택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야 됩니까? 외국인 공무원들 심각하다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거 너무 핵심을 찌르신 말씀이에요. 외국인 공무원들 진짜 심각합니다. 중국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 공무원 하는 사람 있어요? 한번 여기 지금 중국 공무원 우리나라 사람인데 가서 중국에서 공무원 하고 있어.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요? 중국은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그라운드 B님이 부정선거 수사가 우선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중요하고 저는 이제 이재명이 저는 결국은 말로가 안 좋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 지금 국민연금 건드린 문제하고 이 부동산 문제는 본인들도 이제는 공개 회의를 못할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민심 위반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는 이재명이 일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정말 이재명한테 완전히
무조건 찍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 정책의 지지율이 놀랍지만 그나마 22%라는 게 놀랍지만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10% 이상 나온 거예요. 네. 강성 지지층 중에서도 10%가 이탈한 거예요. 부동산에서는. 그러니까 부동산 선거 이슈 그리고 이 보안수사권 폐지의 이 치안 이슈 보통은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정권이 흔들흔들 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으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 김민석 그 전당대회 상황하고 그 후유증에 따라서는 굉장히 빨리 이게 문제가 더 심화될 수가 있는 거죠. 호이님이 국민연금 180조 증발했다는데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원래 주식이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 펀드 매니저들이나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분들은 그 리밸런싱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이 주식 비중을 조정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미 팔았어야 돼. 어느 정도는. 다 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팔아서 해야 되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주가가 꺾이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지금 정부가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때 리밸런싱만 했어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180조가 사실상 리밸런싱 했으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쉽게 우리나라에서 돈 긁어서 그 외국으로 나르는 것도 못했을 텐데 굉장히 아까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아까운 거고 이것도 특검할 거리가 너무 많죠. 오늘은 제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거의 1시간 20분을 해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 노래는요. 제가 노래가 몇 곡 없어져서 죄송해요. 탄핵송은 지금 곧 만들 건데 입틀막송으로 하겠습니다. 입틀막 저희가 5만 명 돌파하고 이제 6만 명으로 이제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계속 늘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거랑 동시에 하다 보니까 입틀막법은 집단헌법소송 위임장 서명 받는 거를 조금 길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홍보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니까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반드시 압박해서 이 입틀막법은 없애버리자고요. 저는 충분히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사례도 보내주시는 거 제가 다 취합하고 있으니까 특히 선거 관련된 영상 올렸는데 바로바로 지워진다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있으면 신고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 제보하실 때 입틀막 그 헌법소송에 위임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위임하신 분이 피해 사례까지 있으면 더 좋거든요.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우리 자유를 막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입틀막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